안녕하세요, 차필레이 이영빈입니다. 아반떼 풀체인지 8세대 아반떼 실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코리안 카벨로그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사진을 보면요, 일단 완전히 새로운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16대 9 비율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와, 이거 완전 테슬라식 디스플레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사진에 찍혀있는 요 안에 그래픽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요 차가 자기 주변 도로 상황을 인식하는 이런 그래픽이 나와 있고, 또 오른쪽 3분의 2에는 지금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이 띄워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걸 가리켜서 멀티 윈도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우스 커넥트라는 겁니다. 요 플레우스 커넥트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최초로 취재해서 영상 올렸던 게 바로 저예요. 의수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난 3월 28일에 코엑스에서 현대차 그룹 플레우스 25라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때 현장에 찾아가서 이거 제일 먼저 이 기능들 다 체험해보고 개발자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영상도 가장 먼저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 자랑 맞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이 플레우스 커넥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자동차의 컴퓨터가 직접 안드로이드 OS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작동합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다양한 앱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을 쓰면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 다운받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현대차 디스플레이에서도 된다는 겁니다. 앱마켓 기능을 제공을 해줘서 여기에 현대차가 개발한 앱도 당연히 다운받을 수 있지만 제3자가 개발한 앱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3월에 플레우스 발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봤을 때는 네이버, 구글, 삼성전자, 소카, 우버, 유니티 등등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미 여기 플레우스 커넥트에 들어갈 앱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네이버 지도도 지원을 하고요, 네이버 예약, 그래서 여기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미용실을 예약하거나 식당을 예약하거나 이런 모바일 네이버 앱에서 하던 것들을 자동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개발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더 다양한 앱이 개발돼서 여기 플레우스 커넥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레우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차량용 앱 개발 환경도 제공을 한다고 하죠. 이 플레우스 플레이그라운드는 앱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모든 도구나 이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여기서 제공되는 개발 키트나 디자인 가이드나 샘플 코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현대차 플레우스 커넥트에 들어가는 앱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을 만드는 시대였잖아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자동차 회사가 직접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 건가요? 하시면서 다들 불만이 있으시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원래 자동차 회사는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전문 분야는 하드웨어예요. 도로에 굴러가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동안 사실 좀 뒷전이었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플레우스 커넥트를 기점으로 현대차는 완전히 시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모든 운전자의 세세한 요구를 직접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플레우스 커넥트, 플레우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 플랫폼만 잘 만들어서 제공하면 되는 거죠. 개발 비용, 시간 다 절약할 수 있겠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1년에 730만 대나 팔리는 현대차에 자기의 앱을 선보일 수 있는 이 거대한 시장을 얻게 됩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저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아직 비밀이긴 합니다만 출시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소비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더 새롭고 품질 높은 앱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좋습니다.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험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오픈 생태계라고 하는 이 제3자가 자동차용 앱을 개발해서 여기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플레우스 커넥트의 아주 핵심 기능이고, 현대차도 좋고 앱 개발자도 좋고 소비자까지 좋은,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우스 커넥트에는 또 하나 중요하게 들어온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글레오 AI죠. 현대차는 이걸 거대 언어 모델 LLM 기반의 생성형 AI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려운 용어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차 안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가 더 중요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현대차 플레우스 커넥트의 글레오 AI는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프라이데이처럼 내 말을 찰떡
찰떡같이 알아듣고 알아서 처리해주는 진짜 인공지능 비서가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복합 명령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동생한테 뭘 시킬 때 야 지금 내 방으로 아이스크림 가져오고 에어컨 온도 뭐 23도로 좀 해놓고 방 불 끄고 문 닫고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시키지 이걸 하나하나 끊어서 시키진 않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끊어서 시키면 동생도 삐뚤어집니다. 앞으로는 글레오 AI한테도 이렇게 동생한테 시키듯이 한 번에 여러 가지 명령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너무 더운데 시원하게 좀 해주고 요즘 인기 있는 좀 신나는 노래 틀면서 잠실역까지 제일 빠른 길로 안내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령을 말만 하면 이 글레오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네 에어컨을 22도로 설정하고 창문은 닫겠습니다. 노래는 블랙핑크 듀얼을 틀고요. 현재 가장 빠른 경로로 잠실역을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요청이 섞인 복잡한 문장을 한 번에 이해하고 이걸 최적의 순서로 판단해서 스스로 실행까지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봐야 이게 되는지 알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프로토타입 시연을 해봤는데 프로토타입에서도 잘 됩니다. 이 복합 명령 처리 하나는 진짜 잘 돼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글레오 AI는 AI잖아요. 단순히 복합 명령 처리만 잘하면 그건 AI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차량 제어기에 가깝지. 그런데 이건 AI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도 지원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비 올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글레오 AI가 네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뭐 오늘 저녁에 몇 시부터 비가 온대요. 뭐 퇴근길에 우산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시시콜콜한 얘기. 전 회사 대표님한테 이 감사의 의미로 어떤 선물을 보내드리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 글레오 AI가 잘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운전과 관련된 정보부터 일상적인 궁금증이나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해도 이 AI가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거니까 운전의 지루함을 상당 부분 좀 덜어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글레오 AI는 앱 연동, 앱 제어도 가능하게 되죠. 앱마켓으로 다운받은 다양한 앱들도 글레오 AI가 이 앱들의 기능을 꿰뚫고 사용자의 말에 맞춰서 이 앱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제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지도 앱이 있다고 치면 내가 저장해준 맛집 리스트에서 제일 가까운 칼국수 집이 예약되니?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만 해도 글레오 AI가 제가 말한 이 문맥을 파악해서 이 네이버 지도에 저장해놓은 맛집 중에서 뭐 프라자 칼국수가 5km 거리에 있어요. 예약은 안 되는데 전화 연결만 돼요. 전화 연결할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야 생각만 해도 진짜 편하죠. 사실 자동차에 점점 이 다양한 기능들이나 앱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테슬라나 뭐 온갖 디스플레이를 달고 있는 중국차나 독일차나 뭐 전 세계 어떤 자동차에서 차를 타봐도 이게 터치 디스플레이에 온갖 애프터에서 기능들이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차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잘 없거든요. 뭐 이제는 뭐 다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요거를 이렇게 입력한다? 야 이거는 진짜 안전운전에 좀 해가 되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는 똑똑한 AI 비서가 있으면 운전 중에 터치를 하느라고 이 전방 주시를 놓칠 위험도 없고 어디에 막 들어가서 터치하고 이런 복잡한 이 자동차의 기능들을 내 음성만을 이용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아반떼처럼 앞으로 현대차의 플레어스 커넥트 그리고 16대9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들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에 모든 기능이 다 통합이 됐잖아요. 이 비상등 버튼 정도를 제외하면 물리 버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첨단 느낌이 나고 뭐 좋긴 한데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항상 저번에도 이 실내 온도 조절을 터치로 해야 되는 이런 차를 타고 있는데 야 이거 3년째 타고 있는데 아직도 불편합니다. 이거는 적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나 음악 볼륨 조절 같은 건 그냥 다이얼 하나 있으면 끝인데 그것까지 꼭 다 없애야만 속이 후련했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바로 저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물리 버튼이나 뭐 등등을 별도로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샤오미가 SU7이라는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런 기능들을 먼저 보여주기도 했었죠.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다이얼이나 뭐 물리 버튼을 만들어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거치대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또 여기에 붙이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샤오미든 현대차든 이 자동차 회사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뭐 계기판이나 물리 버튼이나 이런 거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지만 앞으로 애프터마켓 업체들이 여기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겠죠. 진짜 자동차가 플랫폼이 되는 세상,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확장돼서 자동차로 들어온다는 게 아주 신기하면서 또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반떼에 들어가는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레이오스 커넥터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게 될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가장 상단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딱 하면서도 이 주행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위쪽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기판이 이 위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푸조 같은 차들을 타보면 계기판이 내 눈높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이 계기판을 볼 때 시선을 그렇게까지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아반떼에 들어가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거의 눈높이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주행 관련된 정보를 보던 것처럼 그 정도 높이에서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던 것처럼 계기판을 본다는 건 HUD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기존의 PGU라고 하는 이 빔 프로젝터가 이 아래쪽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될 공간에 계기판이 위치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HUD에는 이번 아반떼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이면서도 기존의 HUD를 보던 것과 같은 효과를 계기판 디스플레이로 구현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딱 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계기판 배경이 흰색이라서 이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흰색이면 암수능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암수능은 뭐냐면 우리 눈이 어둠에 적용해서 민감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 갈 때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영화관 입구로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주변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암수능, 이 다크 어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운전할 때는 우리 눈이 이 암수능 상태를 유지해야만 어두운 도로 위에 있는 보행자, 자전거, 장애물 등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운전자 시야 정면에 위치한 이 계기판이 밝은 흰색의 빛을 계속 보고내면 우리 눈은, 특히 동공은 이 어두운 바깥이 아니라 이 밝은 계기판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흰색 계기판이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이 밝은 계기판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면 바깥에 그런 사람이나 사물을 정말 잠깐 늦게 인식하는 그 찰나의 지연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흰색 계기판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눈이 피로해져요. 이 깜깜한 외부 그리고 하얀 빛을 내는 계기판 사이에는 극심한 명암 대비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홍채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불 꺼놓고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운전할 때 이런 환경이 되면 운전은 최소 이 몇십 분을 하게 되는데 이거 눈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쌓여서 운전 집중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 이유 때문에 저는 흰색 계기판은 일단 반대이긴 한데, 현대차 연구원분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 문제는 현대차 연구원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포착된 흰색 계기판은 주간 모드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저녁이나 밤이나 터널에 진입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다크 모드로 자동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검정색 배경에 밝은 글씨가 표시되는 식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아무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계기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아반떼 실내 사진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어 시프터 변경입니다. 지금 형상을 봤을 때 이렇게 기어 시프터가 각지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위로 올리면 후진, 아래로 내리면 전진, 이런 직관적인 형태의 기어 시프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이거 이미 익숙하시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기어 시프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현대차에서 여기를 돌려서 전진 후진하는 거, 이거 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만 하는 독창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이 채택하는 이런 컬럼 타입의 기어 시프터를 선택하는 것도 알 수 있네요. 현대차가 테슬라 따라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기어 시프터 방식에 있어서는 딱히 테슬라를 따라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원래 컬럼식 기어 시프터 자체는 1930년대에 미국 차들이 1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이 벤치 시트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 바닥에 있던 기어 시프터를 스티어링 휠 칼럼으로 옮기면서 시작됐던 거예요. 일단 1단, 2단, 3단 이렇게 여기서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멀뚱됐었죠. 이 운전의 재미를 강조하는 이 플로어 시프트 방식 다시 유행을 하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다가 50년 만에 BMW가 이 컬럼식 시프터를 다시 들고 나오게 됩니다. 2001년에 4세대 265 7 시리즈, 그 크리스 뱅글의 그 뱅글의 엉덩이 7 시리즈가 나오면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이 전자식 칼럼 시프터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이 BMW는 이걸 요때 한번 집어 넣었다가 이 다음 세대부터 바로 다시
하나씩 빼게 됩니다. 이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강조하는 BMW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 전자식 칼럼 시프트를 가져간 게 메르세데스 벤츠였어요. 칼럼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요즘은 스포츠카 AMG 모델까지도 전부 다 이 칼럼식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벤츠하면 딱 시그니처처럼 떠오르는 그런 기어 형태가 됐죠. 그러면 테슬라는 왜 이런 컬럼식 기어 시프트를 썼나? 테슬라가 초기에 모델 S를 개발할 때 당시 2009년입니다. 당시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진짜 아예 몰랐어요. 로드스터만 생산하던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자동차는 이 부품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벤츠의 모회사 이 다임러 AG가 나타나죠. 테슬라한테 가서 이 다임러 AG가 내가 너네한테 투자해줄게. 63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 9.1%를 우리가 인수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테슬라는 냉큼 이 다임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지분을 다임러한테 팔아서 이 돈을 바탕으로 모델 S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스로 만들기 어려웠던 그런 부품들, 예를 들면 뭐 윈도우 스위치라든지 뭐 시트 조절 버튼, 방향 지시 등, 와이퍼 레버 이런 것들을 다 벤츠가 쓰던 걸 그대로 공급받게 되죠. 거기에 이 벤츠가 쓰던 이 칼럼식 기어 시프트를 받아와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기어 시프터를 칼럼식으로 쓰게 된 건 그건 테슬라가 여러 가지 기어 시프터 형태를 놓고 이 중에서 뭘 쓰지 이렇게 고심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쓸 수 있는 게 벤츠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기어 시프터를 테슬라를 따라했다? 저는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이 버튼식 기어 시프터, 그건 진짜 아쉬웠죠. 지금 앞뒤로 돌리는 기어 시프터도 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이런 칼럼식 기어 시프터도 적용해볼 때가 됐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이니까 진짜 시기도 딱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칼럼식 기어 시프터를 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실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역대 나온 모든 아반떼 중에서 가장 최신의 첨단의 아반떼가 나올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